너는 구독을 눌렀니? 아, 눌렀다고? 너는 좋아요를 눌렀어? 아, 눌렀구나. 친구야, 너는 눌렀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절정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 안녕하세요. 저절로 간다의 어도비 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기 문제로 음성이 깨끗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선정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중종과 문정왕, 그리고 보우대사, 그리고 봉은사까지 어떤 숨은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데 저희는 사전에 허가를 다 받아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와 함께 왕릉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저릉으로 간다. 짜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선정릉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릉이 선정릉 중에서도 중종의 무덤인 정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중종의 릉까지 찾아왔냐고요? 사실 여기가 봉은사랑 좀 가까워요. 그래서 왔어요. 걸어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아,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 선정릉의 역사와 봉은사의 역사가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같이 한번 걸어볼까요? 같이 걸어본대. 같이 걸으면서 얘기해 볼까요? 봉은사의 원래 이름은 견성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견성사가 옆에 지금은 안 보이는데 성종과 그 부인의 무덤이 조성되면서, 즉 설릉이 조성되면서 이름이 봉은사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봉은사의 위치는 이곳 정릉과 굉장히 가까이 있거나 또는 겹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정릉을 새롭게 건설을 하면서 축조를 하면서 봉은사를 지금의 자리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 과정에서 원래 중종은 부인이 셋이에요. 그 밑으로도 뭐 빈 해가지고 15명이 되는데 그건 다시 생각하고 왕후의 칭호를 받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부인이. 근데 첫 번째는 중종 반정이 일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폐위가 돼요. 왜냐면 반정 세력과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인과 중종 사이의 금슬이 좋았어요. 그래서 중종은 중종보다 두 번째 부인이 먼저 죽는데 그 두 번째 부인과 함께 묻히고자 했습니다. 그 장경왕후와 함께 묻히고자 했으나 묻혔어요. 실제로 묻힙니다. 실제로 묻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부인인 문정왕후가 중종이 묻혀있던 곳, 그게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데 희릉에 묻혀있던 중종의 무덤을 파서 이곳 정릉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즉 무덤을 옮겼다 그래서 천장이라고 합니다. 천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정왕후가 이렇게 무덤을 옮기고 나서 자기도 여기에 묻히려고 했더니 이 지역이 지대가 낮아 침수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정왕후가 죽고 나서는 문정왕후는 여기에 묻히지 못하고 자기는 태릉에 가서 묻히고 문정왕후의 아들이었던 명종도 그 옆에 있는 강릉에 묻히면서 결국에 중종은 중종 본인과 첫 번째 부인은 양주에 나중에 묻혀요. 양주, 고양시, 그리고 태릉 이렇게 모두 4명이 다른 곳에 묻히게 되는 비운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정왕후가 유학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왕의 무덤을 함부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조선의 그 선천적인 한계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 나서서 남성의 무덤을 파내는 것, 그것도 왕의 무덤을 파내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문정왕후가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명종이 즉위하고 나서 명종이 어머니죠. 문정왕후가. 명종이 다 성장을 해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가 뒤에서 수렴청정을 합니다. 즉 자기가 끊임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명종 때에 행사했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두 번째로 비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뜩이나 유생들이 별로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교를 장려했다는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는 봉은사와 같은 사찰, 그리고 보우대사와 같은 분이 나타날 수 있었고 봉은사가 그렇게 크게 창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문정왕후는 유학자들로부터 그 당시 선비들로부터 굉장한 비판에 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터지는 것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이른바 조선 전반기를 결정짓는 큰 대립구조가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결인데요. 그 살인파가 마지막으로 크게 당하는 사건이 바로 네 가지 사화 중에 마지막인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는 명종 때에 와서 벌어지는데 그 을사사화를 주도한 것이 사실상 이 문정왕후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생들의 눈에는 문정왕후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고요. 봉은사도 그리고 보우대사까지도 곱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보우대사는 문정왕후가 사망한 직후에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지고요. 유배지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제주도에 도착해서 자신이 유배받아야 할 지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주 목사의 자의적인 권력에 의해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사형당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보우대사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우대사의 기념탑을 아까 봉은사에서 보셨을 텐데 거기에 이상하게 보우대사의 부도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우대사가 제주도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스님이 입적하시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리를 수습할 수 있는 틈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제주 목사가 내가 봤을 때 제주 목사가 권력용에 좀 눈이 멀었어. 그래서 보우대사가 왔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보다가 죽인 것 같아. 그래서 보우대사의 시신을 수습하기가 어려웠고 때문에 아까 그곳에 있는 것은 보우대사의 부도가 아니라 보우대사의 기념비만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진취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쟁취한 여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았던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가 행했던 모든 정책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우대사만큼은 문정왕후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조선에서 끊길 뻔했던 불교의 맥을 다시 되살렸으며 그것이 명종 이후 문정왕후의 아들의 그 다음 때인 왕, 즉 선조 때에 이르러서 임진왜란에서 활약하는 승병으로 마침내 그 빛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기록까지 있냐면 전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모든 사천들을 관리하는 5개의 사찰이 있는데 오규정수라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봉은사였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봉은사에서 종을 치면 소리가 진짜 크게 들리거든요. 종소리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땐 너무 크게 들려. 근데 500번이나 탄핵하라고 했는데 보우대사가 그걸 견디는 거는 그건 진짜 힘들었던 거고 보우대사는 그 한 몸을 바쳐가지고 순교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한 계단은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고 다른 계단은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장식이 없는 계단이 더 낮은 계단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왕의 계단, 즉 어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또 재밌는 거는 귀신이 이렇게 와서 제사를 받으러 가요. 사실 제사를 받으러 여기서 내려오는데 그 이제 향을 들고 사람이 신하들이 가요. 추문과 향은 귀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비록 신하여도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긴 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은 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제사를 받아야 하는 귀신하고 제사를 하는 사람하고 여기 다 오겠죠. 그럼 이제 저쪽에도 의자가 있는데 저기에 이제 귀신이 앉아가지고 제사상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다 했어. 다 끝났어. 제사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왕은 다시 제사가 끝났으니까 돌아가요. 돌아가려고 봤더니 계단이 하나밖에 없어. 뭐야? 2개로 올라왔으면 2개로 내려와야지. 왜 하나밖에 없을까? 귀신은 제사상을 받고 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는 인간을 위한 계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저 뒤에 가서 귀신을 위한 길이 따로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과 신하들은 이 계단을 타고 돌아가고, 귀신은 귀신의 길로 올라가면,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갈까요? 다시 봉은사로 가볼까요? 호다닥, 호다닥, 호다닥. 오빠 뭐해? 불교지식 코너. 자, 지금 불교지식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불교지식 코너가 너무 어려워. 양해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많고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부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고, 왜 그렇게 부처가 많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부처만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 미륵 부처, 아미타 부처, 약사열애 부처, 비로자나 부처, 이렇게 5분이나 나왔는데 그 부분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부처란 무슨 뜻일까요? 네, 원래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면 샤카족의 모니, 즉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라고 하면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오타마 시타르타고 그분의 별칭으로 샤카족의 깨달은 성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면 원래 붓다라고 해서 깨달은 자를 붓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른바 각자의 전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존인물 고타마 시타르타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고, 약사열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불상을 보면 이렇게 약병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부처님이 약사열애 불인데, 약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지한 상태, 그래서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로부터의 벗어나게 해주는 분이 약사열애 불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분에게는 먹을 거를,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것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세계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즉 극락 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살게 되면 양심이 없어. 서방 정도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손잡고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많이 찾죠. 이 다음은 미륵불입니다. 미륵불은 지금 제 카메라 찍는 친구 뒤로도 미륵불이 보이는데요. 우리 여기 와 있어요. 카메라 이렇게 줌이 되나? 그렇지, 우이 됐대. 위에 보면 그 백반집 아주머니들이 그 식사 배달하는 것처럼 판넬 들고 다니는데, 요거는 사실 보관, 그러니까 보물관이라고 해서 보관이라고 하는 거죠. 쓴 거는 그냥 저분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쓴 거를 다 보관이라고 해요. 아무튼 저기 위에 탑이 있어요. 미륵불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 짧게 얘기를 하자면 미래 세계에 나타날 부처님,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이 아니지만 미래 세계에 나타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분, 고솔천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미륵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십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바이로차나 불이라고, 바이로차나라는 이제 말로도 붙여지는데, 미륵불이 계신 건물이면 미륵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면 극락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면 대웅전, 그리고 약사열애 부처님이 계시면 약사전, 이렇게 말하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면 화엄전,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대적광전이라고도 합니다. 왜 대적광전이라는 말칭이 붙었냐, 비로자나 부처님 할 때 그 바이로차나라는 게 원래 뜻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태양. 근데 그 태양 그 자체보다는 빛, 광명, 퍼지는 속성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멀리 퍼지도록 할 수 있는 그 불법, 가르침이 퍼지는 것을 관장하는 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적광, 고유한 빛을 바이로차나 부처님을 한자로 옮길 때 적광이라고 했고, 그래서 대자를 붙여서 대적광전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처럼 뻗어나가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바이로차나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판전에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 경판들이 다 뭐겠어요? 다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것들을 설법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현신이다, 뭐 과거불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한 7박 8일 정도 걸려요.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코너 후다닥! 이게 ISO. 평소에는 내일을 못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희가 마이크 상태가 좋지 못해 오늘 영상이 조금 불편하게 나간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보다 좋은 영상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화질과 더 뚜렷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봉은사 촬영을 하면서 사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재촬영과 그리고 거의 이틀, 며칠을 여기 봉은사 촬영에 바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도와주신 많은 스님분들,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사무 보시는 분들, 종무소에 계신 분들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사찰은 저희가 길상사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법정스님과 우소유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길상사, 그 우소의 이야기는 어떨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금하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봉은사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까지나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턱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 이륙전하고 판전 사이에 가면 다래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스님께서 수행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다래원을 왜 왔냐? 우리가 이제 요번 두 번째 영상이 봉은사를 담고 세 번째 영상으로 길상사를 담을 예정인데, 길상사에 가면 어느 스님이 떠오를까요? 바로 법정스님. 법정스님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빙고! 무소유입니다. 법정스님께서 무소유라는 책을 집필하신 곳이 바로 이 봉은사의 다래헌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유명해요, 여기는. 나중에 길상사 편 다음에 찍을 거니까 그때 무소유와 법정스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빠밤.